오동훈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의 가능성에서 점차 현실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이것을 집행할지인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동훈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러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건상으로 볼 때는 오늘과 내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말의 경우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관저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한 번 모이면 한 4천 명 정도씩 모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상사를 막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말을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시도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번만에 경호처가 그냥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 시도를 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일정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나 내일쯤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공수처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절차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국민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공수처의 법 집행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다라는 여론정서법에 지금 너무 의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가? 이 대목, 정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 없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거기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즉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리와 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 아니라 지금 지나치게 여론정서법에 편중한 그런 법 집행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께 체포영장 이제 집행 시기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서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3차례나 거부를 했던 상황이고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언급해 주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그런데 공조본이 어쨌든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이런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다 사라진 상황인데 네, 그렇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지금 법을 가지고 트집을 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일 때 왜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습니까?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 쳐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란 혐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불과 자기가 몇 년 전에 검찰총장을 지낼 때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도 되는가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저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관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동시에 지금 발부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내란죄라고 해서 대통령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호처가 막을 만한 상황도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실도 아닐 뿐더러요. 관저에 대한 거잖아요. 관저인데 관저가 국가 중대의 어떤 이익을 해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불법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조사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그럼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하면 다투면 되거든요. 사실 유무를.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조본 같은 경우에 경호처에 어쨌든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거든요. 영장 집행에 만약에 불응을 할 경우에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방해를 하게 되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말씀을 올리겠지만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저도 뭐 기자 생활 해보고 정치 생활도 해봤지만 판사가 내 마음에 드는 법은 적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법은 제외시키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판사가 지금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는 법 위에 본인이 군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판까지도 아마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분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가요? 아니 체포영장에다가 수색영장까지 발부하는 건 그거는 뭐 판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 이건 나중에 아마 크나큰 징계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과 똑같은 법적 절차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대우까지 받아야 되겠는가. 이번 이순영 부장판사의 영장 집행 발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수긍할 수 없고요. 이렇게 편법과 탈법, 위법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증거 능력도 소각될,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로 법 집행을 한다면 과연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지금 법원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좀 누안스러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판사 이름을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판사 성향이니 뭐니 이러면서 마녀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급적 판사 이름을 좀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장 발부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책임지는 건 맞지만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런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현직 대법관 다 체포해서 데리고 와라, 뭐 가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던 대통령이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다 흔들어 놓은 대통령이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는 법 위에 판사가 서려고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반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판사 법률적인 문제를 빼고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내란 외환죄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고요. 형법상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는. 근데 그 대통령이 직무만 정지돼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대통령 보호해야 되니까 그 어떤 압수수색도 허용할 수 없고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왜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려할 때 이거는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엄 선포도 그렇고 내란죄 혐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다 헌법에 규정돼 있고 한데 우리가 편하면 정치 얘기하면서 다 합의해 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대통령은 내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계엄 선포해도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곳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의 취지는 워낙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존중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해준, 법치주의에서 정해준 법적 절차는 따라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판사는 더더욱 법치주의를 따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오히려 유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법을 그 국민 정서나 아니면은 상식 수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제가 반박할 만한 얘기들은 앞서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사법부가 아주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란죄 혐의자는 대통령 경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가 기밀이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 압수수색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든 아니면 소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내버려 둬야 된다는 예, 예. 얘기입니까? 제가 한 그래서 가지만 판사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영장을 올릴게요. 예외 조항을 준다고 얘기를 지금 한 내란 겁니다. 혐의자는 경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내란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직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체포영장 이 집행 과정과 발부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고 오늘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새해 첫날 어제였죠. 관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험해졌습니까? 왜 위험해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위헌 위법하다는 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 저는 내란죄라고 보지만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위헌적인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오히려 다른 반국가 세력이 좀 준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졌다고요? 대한민국 지금 육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육공화국으로 따지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두머리예요. 근데 어떻게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고요. 정의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지지하겠다고 이 추운 날씨에 그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있는 모습들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운 마음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입장을 밝힐 거면 딱 그만큼만 밝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싸우자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서 뭘 걸더라도 와서 날 지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야권에서는 좀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라면서 입장을 바로 내놨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이 칼바람 강추위에 떨면서 지금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그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3중의 지금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곽 경호 차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 경비단이 우선 경호를 하고 있고요. 또 근접 경호 차원에서 경찰 소속 202 경비단이 관저를 경호하고 있고, 그리고 초근접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지금 이 3중의 경호를 뚫고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이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 이 부분을 과연 경찰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천 명가량, 최대 6천 명가량이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충돌을 최대한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건데요. 이렇게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이지요. 최 대행이 3명이 아니라 이제 2명을 선택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여야 반응 보면 한 구분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상목 대행의 고민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건 나중에 가서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론이 좀 더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대통령실 참모들 그 수석급 이상들이 다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봐도 더 이상 그런 식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과 함께 이 문제는 일단 다 한 곱이 넘어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불만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현실을 일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 또 실효성 있는 논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관 1명을 권한대행이 배제를 한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고를 하고 돼 있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찌 보면 위헌을 저지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헌법학자들도 거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왜 이런 결정을 여당의 눈치 보기든 아니면은 자신과 같은 동료의식을 느꼈던 간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가 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논리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꾸 헌법마저도 형해화되게 만들어버린다면 헌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무너뜨려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특히 지지자들이 볼 때 더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좀 더 앞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논리들을 자꾸 동원해서 대통령 한 명만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비추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합리적 결정,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존중하는 결정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하루빨리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이번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불가피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소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인데, 정치권에 지금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짐이 지금 권한대행에게 지금 짊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 권한대행이 이미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됐고 지금 8인 체제는 구축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한 명에 대해서 임명이 보류된 한 명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초 이제 우리 그 국회 관행은 어떻게 됐냐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중도 진영, 여야가 합의하는 중도 헌법재판관을 1명 추천하는 게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2명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2대1 구도로 추천하는 다소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추천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2대1 구도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한다? 이거는 경기 도중에 선수가 심판을 그것도 불공평하게 임명하는 것과 같지 않나.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선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한 그러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관의 그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숫자가 이제 8인 체제가 되면서 그 성향에 대해서 각각 뭐 진보, 보수, 뭐 여러 성향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향들이 이런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참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률안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낙태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진보 보수의 색깔이 다른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는 보수니까 보수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진보니까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헌법재판관들한테 모욕적인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뭐 변론 준비기를 한 번 진행을 하고 이제 또 내일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까지 모습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수 진보 한 명씩 이제 성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추천 몫으로 보면은 그렇게 추천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중도 보수가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로만 보면은 나중에 가서 뭐 몇 명은 탄핵에 반대한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일 뿐이다. 전 충실하게 계엄 선포와 포고령 그리고 국회 권능 훼손 그리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촬영한다거나 침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4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이게 위헌 위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대 진보 구도가 5대3 내지는 6대2 압도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았지만 0대8로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됐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8명의 그 정치 성향을 보면 대충 보수 3명 그리고 진보 3명, 중도 한 2명 정도 3-3-2 구도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텐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 사건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대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그리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은 최 대행의 경우에는 이 사의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집단 사의를 낸 겁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까지만 제가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 고위급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모습 보인 적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국민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기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고 사의를 표명하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게 일종의 기조라고 하는데 기조를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헌법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뭘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문제 고려해가지고 더 경제 위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재판관 2명이라도 임명해야 됐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다 무너져도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을 자신들은 보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예 애초부터 대통령 참모를 하지 말든가요? 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이 돼 있든 아니면 독단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대로 견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둬서는 안 되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돕거나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는 게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감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어찌 보면 이제 충돌인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보기 좋지 않죠. 사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실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작에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났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단이 터진 다음에 사퇴를 하겠다. 글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그러한 대처 방법은 아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고리된 상태에서 지금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통령실 참모진들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진석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뭐 여러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수리가 됐다 안 됐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정진석 최상목 두 분 간의 전화 통화, 3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오해가 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말이 다르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좀 격앙이 돼 있던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또 사퇴가 수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퇴를 정진석 실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계속 지금 강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도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분도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재표결에서는 부결시키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야당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라고 내비쳤거든요. 좀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법을 내놓을 때마다 독소 조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독소 조항이 그렇게 많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사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였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지난해 12월에 이거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3번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2개만 그 수사 대상에 넣었었고요. 그리고 제3자 추천안도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것도 위헌이라고 싫어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른바 내란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원인이 될 만한 일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자극해서 계엄 선포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자고 얘기를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급하잖아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제3자 특검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야당 추천으로 바꿔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시비 걸듯이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위기의식,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결국 국회 본회의장 들어와서 계엄령 해제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내란 방조 혐의가 좀 적용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지금 이 거부권이 이미 행사됐고 국민의힘이 통과시킬 의지도 없는 상황이니까 법안을 그냥 국민의힘으로 대체 법안을 내거나 수정 법안 내십시오. 내고 민주당하고 그거 놓고 위헌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 다음에 여야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앞으로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걸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도 무조건 비토만 하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2일 본회의만 보더라도 지금 내란 특검법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각각 여당에서 5표, 4표씩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감지하는 저희 당 기류는 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지금 4번째 지금 시도죠. 4번째 시도. 예.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왔습니까? 특검 대상을 2가지 범죄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14가지, 15가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특검 추천 기관도 뭐 대법원장, 제3기관이 하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그 다음날 바꿔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이제 항상 비유하는 말로 그 김건희 특검법, 이 특검법이 호떡 신세가 돼 있다.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완전히 호떡 신세가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할 때는 또 이렇게 갔다가 불리할 때 또 저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특검법의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이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대상이 14가지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다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란 특검법까지 또 한다고요? 이건 오히려 나라를 더 혼란으로 몰고 가는 굉장히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1당인 민주당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